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난치성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내시경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아직 아닌지라 깊게 설명드리지 못했던 점은 좀 감안을 해서 들어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또 제가 외과 전문의는 또 아닌지라 그 점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약간 인트로덕션 한다는 느낌으로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수술적 치료를 의뢰를 하는구나, 이런 디시전에 의해서 수술적 치료를 하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센 펀드플리케이션이라는 그런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니센 펀드플리케이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펀드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베리어를 LES 쪽에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리어를 통해서 리플럭스와 연관된 GERD에 대한 증상을 완화한다라는 그런 컨셉하에 만들어진 건데, 일단은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펀더스 쪽이죠, 여기가. 펀더스 쪽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 LES 쪽으로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내시경적 시술로 인해서 LES를 두껍게 만들어줬다가 이제 내시경적 치료의 어떤 메커니즘이었다면, 이번에는 펀더스를 말아서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랩핑 해준다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게 니센 펀더플리케이션이라는 거고, 이게 360도 다 말았다라고 하면 니센이고, 이거를 뭐 270도만 말았다 하면 뚝배라고 하고, 뭐 180도 말았다 하면 파셜 펀더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에 에리스 톤이 떨어졌으니까 그걸 랩핑 해가지고 조금 세게 이 톤을 세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컨셉화에 만든 거고요. 수술적 방법은 하이에탈 허니아가 그때 이제 ECM 이상일 때는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ECM 이상이 이렇게 클 경우에는 일단은 내려줘야겠죠. 그래서 앱도멘 쪽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제가 이제 수술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 클로럴 클로저를 이렇게 하고 나중에 펀더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시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수술을 하는 입장은 의사는 아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가져왔으니까 그 동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동영상이 이제 이렇게 펀더스를 끄집어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말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아줘가지고 이쪽에 이제 수처를 해주는데, 이렇게 완전히 360도를 말할 경우에서는 니센 펀더플리케이션, 이렇게 조금만 270도만 만다 그러면 토페 펀더, 뚝배 펀더플리케이션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뚝배 펀더플리케이션, 그다음에 180도는 파셜 펀더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360도를 꽉 쥐어버리면 나중에 디스파지아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랩핑을 초기에는 360도를 약간 타이트하게 했다가 점점 그걸 완화해서 약간 페이턴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약물 치료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거나 약을 잘 안 드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라지 하이탈 허니아가 있는 환자들 중에서 GERD가 있다거나 에스파자이티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8주 이상 PPI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그런 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할 것은, PPI에 대한 사이드가 있다거나 잘 안 드신다거나 하이탈 허니아가 크다거나 이런 환자들은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미국 ACG 가이드라인에서도 어떤 환자들, 여기 보시면 이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Severe Reflux Esophagitis, 라지 허니아, 그 다음에 GERD에 대한 지속적인 증상이라는 건데, 즉 중증의 이로전이 있는 에소파자이티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내시경적 치료는 마일더 GERD라면, 여기는 시비얼 GERD 환자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2020년 GERD 서울 가이드라인에서는 24시간 폐하 임피던스 검사를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고, 에소파지얼 모틸리티 디스올더를 감별하기 위해서 마노메트리도 해야 된다
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이 프로본 GERD, 그러니까 GERD인 게 명확한 사람들에 한정해서만이 이 PPI에 대한 치료에 어떤 효과가 있었던 프로본 GERD에 한해서만 이 치료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는 거죠. 즉, 엑시드 리플럭스가 있는 환자들에 한해서 이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지, 펑셔널 합번 이런 환자들은 시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술적 치료가 그만큼 컴플리케이션이 크고, 만약에 어떤 뭐 수술을 애써서 했어요, 환자분께서. 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뭐 수술 전, 뭐 전신 마취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수고로운 과정들이 있고 코스트도 당연히 들겠죠. 그런 면에서 이 수술적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인디케이션을 명확하게 환자군을 셀렉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24시간 폐하 검사와 마노메트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애써서 수술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아칼라지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호전이 있는 NERD 리플럭스 하이퍼센서티비티까지는 안티 리플럭스 서저리를 해라 라고 돼 있고, 펑셔널 합번은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GERD 뭐 약 먹고 안 들어요 해서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폐하도 해보고 마노메트리도 해보라는 것을, 제가 리프랙터리 GERD, 난치성 GERD 과정을 이제 막 10개나 늘려뜨리면서 정말 오랫동안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수술 전에 뭐 이런 모틸리티 디소더나 뭐 아칼라지아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마노메트리를 꼭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익스트라 에스파지얼 GERD 심텀 어떤 게 있어요? 뭐 라링고 파린지얼 리플럭스, 이쪽에서 리플럭스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천식이라든지 여기 뭐 이물감이라든지 이런 증상은 사실 수술을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 때문에는 수술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 않다 나와 있고,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 엑스트라 에스파지얼 심텀을 가지고 수술을 했더니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합번 뭐 이런 것만 있는 환자들에 비해서 예후가,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고, 서울 가이드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익스트라 에스파지얼 심텀을 느끼는 호소하는 환자들에게는 이 수술 애써서 수술을 해봤자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특히나 라린지얼 심텀이나 아스마 심텀은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환자들은 사실상 PPI를 써도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뉴로모듈레이터나 뭐 다른 뭐 이비인후과적인 원인이나 아니면 천식에 대한 명확한 워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익스트라 에스파지얼 심텀만 있다고 해서 수술을 무작정 하는 것은 피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명확하게 GERD 심텀이 있는 환자, 24시간 폐하 임피던스 검사를 통해서 엑시드 리플러스 혹은 리플러스가 있는 게 확인이 된 환자들, 마노메트리를 통해서 아칼라지아나 뭐 다른 뭐 DS나 이런 것들이 아닌 게 밝혀진 그런 환자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수술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어저께 이런 외과 선생님들이 위식도 역류 질환을 하는 다루는 그런 학회가 마침 열려가지고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10년에서 20년 동안 수술을 하면 환자들이 90%가 만족을 하는데, 여기 보면 안티리플럭스 메디케이션을 50%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3에서 10% 환자들은 90%는 성공하지만 3에서 10%는 재발을 한다.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 가이드라인에서 진행한 연구인데, 여기서도 이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366명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보면 이 외에도 이오이나 아칼라지아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감별해야 될 기저질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못했었다라고 밝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니센 펀드플리케이션은 봤더니 뭐 플라시보랑 뭐 그냥 단순히 PPI만 썼던 그룹보다는 예후가 좋았다라고 밝힌 연구도 있었고, 또 미국에서 LCD 가이드라인에서는 펀드플리케이션이랑 PPI랑 해봤을 때 서지컬 어프로치가 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아직
펀더풀 여기 보면 뭐 일부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베네핏과 함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 많다,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서울 가이드라인에서도 안티 리플렉스 서저리가 이제 PPI 유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어떤 환자들에 한해서만 하냐면 프로본 GERD 환자에 한해서만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레커멘데이션 수준은 위크, 약하다고 볼 수 있고 에비던스는 모더레이트 수준인 거죠.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내시경적 치료는 레커멘데이션에도 없었지만 수술적 치료는 그래도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PPI에 사이드가 있다거나 컴플라이언스가 안 좋은 환자들에게 GRD가 프로본된 환자들에 한해서만 수술적 치료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서울 가이드라인에서도 보시면 엑시드 익스포저가 우리가 PPI 그룹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 수술한 그룹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측면에서도 PPI를 우리가 쭉 9년 동안 유지하는 것보다 그냥 수술적 치료를 한 방에 끝내는 게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로서 더 좋다라고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적 치료가 많이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작용 때문이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나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사실 PPI를 먹어서 효과가 안 좋았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수술적 치료를 정말 어려운 결심으로 했어요. 근데 거기서 얻는 효과가 예상보다 낮았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적 치료의 부작용이라고 하지만 실패하는 원인들을 꼼꼼히 생각해 봐서 이런 환자들한테는 하면 안 되겠구나. 수술할 때 이런 점은 조심해야겠다. 라고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외과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걸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환자의 셀렉션이 있어야 되겠고, 환자의 수술하는데 테크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 수술하고 재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펀더플리케이션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거나 아니면 펀더플리케이션이 미끄러져서 위로 올라갔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타이트하거나 루즈한 거예요. 랩핑이 그럴 경우에서는 다시 리플럭스가 유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시 하이에탈 허니아가 생긴다거나, 이게 그럼 펀더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말려서 올라갔다거나 이런 이것도 이거 슬립된 거죠. 이 LS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하이탈 허니아가 생겼다거나 랩핑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이런 원인에 의해서 수술이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리슨 교과서에서는 이 외에도 수술 이후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포스트 오퍼러티브 디스파지아나 아니면 벨칭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러니까 트림이 잘 안 된다거나, 밥 조금만 먹어도 블로팅이 심한다거나, 그런 게스트릭 엠팅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했었고, 여기 이제 스웨덴에서 시행한 이제 연구인데 약 10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대략 2,600명의 환자들이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때문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 중에 17%가 리플럭스가 재발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4.1%가 수술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부작용이 생겼는데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감염이 생겼다거나 출혈이 발생했다거나 식도 천공이 있었다거나, 그리고 이 중에는 2명은 사망했다고 하는데 수술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0.8%의 환자는 이게 연화곤란이 있었던 거예요. 음식을 먹었는데도 잘 안 내려가요. 알고 보니까 거기가 랩핑이 너무 타이트해서 디스파지가 일어났던 건데 보니까 0.5% 환자들은 엔도스코픽 딜라테이션 시술까지 진행을 했다라고 돼 있어서 대략적으로 80%는 효과가 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90%라고 말씀하셨는데 80%는 효과가 있고, 그러면서 17%, 약 17%는 리커런스를 한다. 아까 교수님께서는 이제 3에서 10%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80%라고 했지만 이 중에 반절은 PPI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너무나 이제 랩핑이 잘 타이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파셜 랩핑을 하면 좀 효과가 좋을까라고 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심텀 레졸루션 측면에서는 파셜 랩핑이나 토탈 랩핑이나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즉 꽉 조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작용 측면에서는 파셜 랩핑이
오히려 퇴원할 당시에 더 적었고 퇴원하고 나서도 더 적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인디케이션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물론 이제 수술을 잘 하시는 그런 영역은 수술적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외과 교수님들, 외과 선생님들께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지만, 거기에 있어서 우리 이제 뭐 일반이나 뭐 개원하신 선생님들, 내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적절한 군을 선정을 해서 24시간 폐압, 마노메트리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된 검토 끝에 의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GERD에 대해서 기나긴 여정을 이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식도 질환 안 다룬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식도염이나 뭐 기타 식도 질환들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긴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